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세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자녀들 다 키우고 수십 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그 짧은 질문 하나에 말문이 막히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싸늘해지는 경험.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질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가볍게 보려 할 때 어떤 질문으로 나를 시험하는지, 그리고 그 순간을 어떻게 품격 있게 넘어설 수 있는지.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다시는 그 질문 앞에서 주눅들지 않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인간관계의 지혜를 계속 나누고 싶으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참석한 동창 모임에서 오랜 친구 하나가 대뜸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 너 요즘 뭐 해? 집에서 놀아? 그 친구는 웃으면서 던진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단 한마디에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 감정은 며칠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사람을 얕잡아 보는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당신은 별것 아니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특정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그렇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더 교묘하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즐겨 쓰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요즘 뭐 하세요입니다.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는 종종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당신은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특히 은퇴 후나 직장을 그만둔 분들에게 유독 날카롭게 꽂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지 말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일이 없어도 품격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바쁘게 미행거를 하면서도 속이 텅 빈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 자신도 유배지에서 관직도 없고 권력도 없었지만 그 시절에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단단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군가를 향해 요즘 뭐 하세요라고 날카롭게 묻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 자기 자신의 불안을 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남을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질문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굳이 길게 설명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방어하는 순간 상대방의 틀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짧고 여유 있게 그리고 미소와 함께 대답하는 것이 가장 품격 있는 대응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는 뭐예요? 어디 다녀요? 이 질문도 표면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관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서열 매기기가 숨어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지,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결혼은 했는지, 자녀의 성취를 통해 부모를 평가하려는 시도입니다. 자녀가 기대만큼 잘 나가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이 질문이 특히 아프게 다가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대기업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지인 모임에서 자녀 자랑이 한창일 때 누군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아드님은요? 어디 다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살짝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분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직함이나 연봉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방의 게임에 끌려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은 어떤 스펙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정양용 선생께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마음씨를 물려주는 것이 낫고, 좋은 마음씨보다 더 나은 것은 스스로 서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남들 눈에 보이는 자리보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라는 가르침이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녀의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심리를 대리자아라고 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 마음인데, 이것이 지나치면 정작 자녀도 부모도 모두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사람도 어쩌면 자녀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있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질문 앞에서 초조해지지 마세요. 그건 그분의 불안이 밖으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직함이나 직장 대신 그 아이가 요즘 즐거워하는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그 어떤 비교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가 생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집은 어디세요? 어디 사세요? 이 질문도 언뜻 보면 그냥 사는 동네를 묻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하고 은근히 서열을 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값이 화두가 되는 세상에서 어느 동네에 사느냐는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잣대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강남이나 분당처럼 이름값 있는 동네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임에서 은근히 무시를 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창문 열면 작은 공원이 보이는 곳에 살아요.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리거든요. 참 좋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잠깐 멈췄다고 합니다. 빠르게 오르는 집값 이야기에 지쳐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한마디가 묘한 울림을 남긴 것이지요. 사는 곳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질문 앞에서 주눅이 들곤 합니다. 정양용 선생은 강진 유배지에서 거처를 마련할 때 화려함이 아닌 조용함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변을 정갈하게 가꾸고 그 안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분에게 집이란 자신을 가꾸는 공간이었지 남에게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집을 고르고 동네를 선택하는 삶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좋은 곳에 사는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공간에서 편안하고 내 삶에 만족한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은 어떤 비교 질문도
흔들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그냥 담담하게 사시는 동네 이름을 말하고 거기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 한 가지를 덧붙여 보세요. 거기 좋아요. 산책길이 예뻐서요. 그 여유 한마디가 어떤 방어적인 말보다 훨씬 강하게 상대방의 시선을 무력화시킵니다. 네 번째,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건강은 어때요?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이 질문은 특히 중년과 시니어분들이 많이 받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은근히 나이듦을 상기시키거나 당신은 이제 약해지고 있지 않냐는 뉘앙스로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병이 있거나 기력이 떨어졌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약점으로 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당신의 얼굴을 훑어보며 좀 수척해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심 어린 걱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당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위축되거나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길게 설명하려는 충동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굳건하면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자신도 유배 생활 중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으셨지만 그것을 탄식의 이유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공부와 글쓰기로 채우셨습니다. 심리학에는 취약성의 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연구자가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인데 자신의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나 나이듦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요즘 무릎이 좀 불편하긴 한데 덕분에 수영을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어떤 공격도 힘을 잃습니다. 건강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자신을 방어하거나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당신이 즐기고 있는 것 하나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세요. 그것이 산책이든 등산이든 텃밭 가꾸기든 상관없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당신의 활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쩌면 가장 교묘한 질문입니다. 예전에 하시던 일이요. 지금도 연락이 오나요? 아직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질문은 직장을 그만뒀거나 사업을 접은 분들, 혹은 한때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지금은 조용히 지내시는 분들을 향해 날아옵니다. 겉으로는 근황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아직도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인지를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과거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을 조용히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을 처음 받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아직도 가끔 연락이 와요 라고 서둘러 대답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예전의 위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것은 인간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남의 질문에 자신을 맞춰가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나신 이후에도 과거처럼 높은 관직을 얻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생을 고향 마을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조용하고 의미 있게 사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 해도 자신이 이 세상에 줄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가장 현명한 대응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역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의 자신이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요즘은 손자 녀석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혹은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드디어 배우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거보다 지금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비교 질문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까지 5가지 질문과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자녀는 어디 다녀요? 집은 어디세요? 건강은 어때요? 아직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질문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안과 비교 심리가 질문의 형태로 나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질문들은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오랜 밤을 새우신 분들, 모임에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분들, 괜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분들, 그 감정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성실하게, 진지하게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알아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남의 시선이 아닌 스스로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냈습니다.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났고, 아이들을 키우며 수없이 양보했고, 어려운 시절을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직함이나 동네 이름보다 훨씬 더 값진 것들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신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누군가 그런 질문을 던져올 때 잠깐 숨을 한번 고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출 필요가 없다고. 나는 내 삶의 이야기를 충분히 가진 사람이라고. 매몰 비용 오류라는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집착하느라 지금을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직함이나 명함을 붙들고 그 시절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거울 앞에 잠깐 서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떤 질문도, 어떤 시선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세요. 남이 당신을 귀하게 대하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